안녕하십니까. 한 주 투자 잘하셨습니까? 저도 투자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오늘이 지나갔으면 내일이 다시 오고 인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다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번 주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식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의 매매 원칙과 매매하는 기준을 계속 저는 정립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틈틈이 주식은 이제 핸드폰으로 주식 가격을 보고 하긴 하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리고 매일 장이 종료되고 6시 정도에 그날 이제 매매했던 종목, 자동 매매로 하니까 저는 자동 매매로 됐던 종목들, 그리고 수익이 났던 종목,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만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고, 매주 금요일은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저는 이제 등락률을 비교를 하니까 전 종목에 대한 가격들을 다 비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매매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기록하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한 3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면 또 그 다음 한 주의 일상생활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제대로 이 투자하는데 더 신경을 더 많이 못 쓰고 있긴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뿐이지 나의 매매 기준을 막 변해가고 충동 매매를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냥 그 원칙 그대로 매매에 적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 보면 지금 그렇게 매매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매주 매매 기록과 수익률을 공개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제 그게 뭐 2년이 됐고 3년이 됐고 5년이 됐고 10년이 된 후에 나의 매매 수익률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미래의 사람이 이제 과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겠죠. 예. 그리고 그 한 주간에 제가 아무리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좀 기대가 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적인 이슈들에 대한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주간의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다음 한 주에는 어떤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예, 제 투자에 대한 소신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웬만하면 이런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계속 하려고 하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저의 투자에 대한 기준과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한 주간의 이슈들은 꾸준히 이야기를 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지만 나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저만큼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많이 이슈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 초유의 사태, 사장은 야반도주를 택했다. 원자재 값 쇼크, 폐업 내몰린 제조업 뿌리, 위기의 제조 중소, 이러다가 다 죽을 판. 니켈 아연 구리값 치솟는데 납품 단가는 5년째 제자리. 도급업체 팔면 팔수록 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기초 제조업, 예를 들어서 뭐 볼트를 만든다던가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원자재를 사잖아요. 이렇게 원자재를 사서 이것을 가공해서 이제 완제품 하는 이제 원청사에 판매를 하겠죠. 물론 이러한 단계가 여러 단계가 거칠 수도 있고 뭐 한 단계만 거칠 수도 있고 이제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이제 원청사로 이제 돈을 판매를 하는 거죠.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는 이런 완제품을 거래하는 기업에서 이제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 공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B라는 이런 대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A 기업이라는 곳에 갑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A라는 기업에 이제 특별한 기술력이 있다거나 노하우가 있다거나 이거는 다른 데에서 베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A라는 업체가 갑이 되긴 하겠지만 단순 제조업
일 경우에는 A는 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철강이나 에너지 가격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온전히 B라는 원청사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상승한 것을 반영해서 제품의 판매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A라는 기업은 이제 절대적인 그런 갑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벌써 사업은 이렇게 벌여놨고 나는 이걸 B한테 팔지 않으면 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납품 단가를 최대한 싸게 하더라도 A라는 업체는 그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적자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A 기업에서 모두 다 소화해내다가 결국엔 소화할 수 없는 시점이 다다를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A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청사에 납품하고 있는 A 기업이 있을 텐데 이런 수많은 A 기업들이 지금 이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장이 야반도주하고 적자되고 폐업하고 망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B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B라는 업체에서도 자꾸 자기네들의 원청에 대한 비용을 감내를 못하고 그 기업이 아무리 기술력이 없고 단순 노무적인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사라져버리면 또 다른 기업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기업을 찾았을 때 그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납품하려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 B에서도 A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비싸게 사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전가가 되겠죠. 그럼 이 B 기업도 A 기업에서 사갖고 오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그 기업을 다시 소비자한테 전가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최종 이제 부담을 져야 되는 건 소비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소비자가 우리가 써야 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소득을 더 올려서 그 올라간 가격을 그 감내를 하던가 아니면 소비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겠죠. 소비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으면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 거고 그러면 비기업사는 매출이 줄어들 거고 이익이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될 거면은 또 뭐 구조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실업자가 생길 테고 실업자가 생기면 소득이 더 줄어들 테고 물건값은 계속 올라갈 텐데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또 경기가 더 나빠질 거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터져 나가고 있는 자리에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다. 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원자재에서부터 시작할 뿐이지 그 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A라는 기업이 자기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B에 올릴 수 있고 또 B라는 기업도 온전히 소비자에게 그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소비자도 그 올라간 그 원재료의 가격, 제품의 가격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력이 높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기업.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그게 애플이죠. 네, 애플이고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런 올라가는 가격을 반영할 수 있고 저는 스타벅스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500원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올라간 그 원재료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도 이게 결국엔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전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부담스러운 거니까.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낭비를 줄이겠죠. 소비를 줄이겠죠. 예. 그렇게 되면 필수품, 생활에 최대한 필수품이 되고 꾸준히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원자재도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지수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업종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에서 상승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요. 거꾸로 인버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영을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물가, 그러니까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 일종의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도 지하 자원이 많다고 하죠. 지하에 자원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반영하게 되면서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이제 지하자원이라는 게 원유나 이런 것들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물가지수. 내가 물건을 만드는 데에 물가가 얼만큼 올랐느냐,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얼만큼 올랐느냐를 볼 수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라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 원가와 관련이 있다. 근데 원가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아까 얘기했죠. A라는 기업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게 B라는 기업의 전가가 될 것이고, B라는 기업의 이 원자재 가격이 전가가 됐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비자, 그렇다면 이것을 전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기업, 저는 한국전력이나 은행이나 뭐 KTNG나 뭐 이런 기업들이 소비자의 가격을, 물론 이제 정부에서 정하긴 하지만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의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배우면 돼요. 안전한 기업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몰빵 투자를 하느냐, 뭐 분할 매매 안 하고 단순 투자를 하느냐, 분할 매매 안 하고 일시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저는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에 투자의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통계에 관련된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미국의 물가지수도 볼 수 있고 한국의 물가지수도 검색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둔화가 될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익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 투자는 원래 뭐 항상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막 오르고 있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르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아까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전가가 되지 않았던 것 뿐이죠. 결국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던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까지도 나중에 반영을 하게 돼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라는 거죠. 예.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바로 떨어져서 소비자 물가지수랑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 상황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렸다,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원자재가 희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자재와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자재들이 묶임으로 인해서 공급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이 많아져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두 개의 악재가 모두 다 겹쳐진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더욱더 경제가 더 둔화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영향으로만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던 것은 거꾸로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고,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전쟁을 멈추면 되는 건데, 이 전쟁이라는 건 예측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지정학적인 상황, 그 당시에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거든요. 항상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는 진짜 모르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떻게 될 일인지. 금리는 올리려고 한다고 하죠, 미국에서.
근데 하나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조금 늦었다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는 어쨌든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벌 것이냐. 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무언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서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벌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어떤 기업이냐 그게. 저는 약간 국영기업이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담배 절대 못 끊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뭐 담배는 안 좋은 기업이라서 뭐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돈에는 인정이 없죠. 그래서 꼭 생활 필수품 뭐 아니면 뭐 라면 만드는 식품 기업이나 뭐 소금이나 설탕 만드는 CJ 제일제당이나 그런 기업 아니면 금융에 관련된 기업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종목을 고를 때 좀 안전하지 않은 기업보다는 좀 더 확실한 기업, 저는 그거를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들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기업을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을 선정하기는 난 너무 어렵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지수나 업종지수를 대표하는 ETF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좀 배우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가를 알아야 국민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그런 소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물가지수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물가만 오르면 뭐해? 아까처럼 기업 간의 물가가 이동을 하다가 결국엔 소비자로 가잖아요. 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이 물가지수는 다시 기업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지수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주간 매매 기록이에요. 자, 매수는 유로스탁스 50 팔라듐 선물, 미국 S&P 500 선물 인버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인버스, 대우조선해양 한독을 매수하였고요. 매도는 멕시코, 보험주, 미디어 컨텐츠, 여행 레저, 듀오백, 메리츠아지, 한국콜마를 매도하였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각 종목마다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여기까지 봤던 것 중에 조금 안전하다.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 예, 듀오백 의자 만드는 회사죠. 메리츠아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국콜마 화장품 만드는 회사죠. 미디어 컨텐츠와 여행 레저 보험 관련된 게 금융과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약간 JYP랑 뭐 이런 그 영화 만들고 문화 컨텐츠 관련된 거죠. 여행, 리오프닝 관련된 주점. 네, 그럼으로 인해서 상승을 많이 했고 보유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는 2700.39, 전주 대비 마이너스 1.44%, 코스닥은 934.73, 전주 대비 마이너스 0.62%, 김 팀장은 11.86,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3%, 현금 비중은 21.21, 전주 대비 5.5%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율이 많이 올라갔죠. 저축을 많이 한 것도 있고요. 이게 원금을 올린 것도 있고, 원금을 매주 이제 저는 적립식으로 매매를 하니까요. 원금이 올라간 것도 있고, 아까 매도가 매수랑 매도랑 비슷한데 매도한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에 저도 이제 뭐 다음 주도 바빠요. 예, 이제 이 주식을 하는 것보다 주식을 하면서 저는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 그런 자신감도 좀 생기고 마음의 여유도 좀 생겼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서도 배당으로 받는 돈도 있고 매매를 하면서도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고 그게 단 나의 지금 급여의 뭐 5% 10%일지라도 내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걸 경험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수익을 내는 정도면 나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이 방법보다는 요 A라는 방법보다는 B라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저를 통해서 이제 대리 경험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를 따라 하셔도 좋고. 근데 저는 지금 처음에는 제가 투자하는 것들이 좀 두려웠어요. 이걸 누구한테가 추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올 한 해와 작년부터 올 한 해 한 6개월, 7개월 사이가 너무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그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누려가고 있고 현금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좀 대리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뭐 투자를 좀 더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의견도 비판도 좋고요. 아니면 칭찬도 좋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에 대한 공유도 좋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고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엄청 만개하더라고요. 그런 벚꽃도 좀 많이 보실 수 있고 투자도 벚꽃처럼 이렇게 활짝 피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 열심히 투자 재밌게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